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은퇴를 행복하게 맞출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들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알찬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행복한 은퇴 출발해볼까요?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인생 이막을 꿈꾼다. 행복한 은퇴.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계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요. 네. 선생님과 은퇴 이후에 어떤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첫 시간이었죠. 네, 첫 시간에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그 정신건강에 대한 모든 것 제 2탄,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 행복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피해야 할 불청객입니다. 네. 은퇴 이후에 찾아오는 피하고 싶은 불청객, 우울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우울장애. 우울장애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울증을 많이 이제 일컫는 말이긴 한데. 우울증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증상에 따라서 우울증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좀 우울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죠. 그렇죠. 저희 비 오는 날, 운전하고 갈 때, 왠지 분위기 좋은 노래 듣고 싶고, 예전에 무엇인가가 막 생각나고, 막 이럴 때 좀 우울해지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심해진 게 우울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울 증상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우울 장애를 겪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노년기에 계시는 분들의 우울 장애하고 노년기 분들의 자살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퇴 시기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상실감들을 겪으면서 사실 살아야 될 이유들보다 죽어야 될 이유들을 더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상실감들을 적극적으로 극복을 하시고 이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불청객들을 잘 쫓아낼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울 장애는 전 평생 유병률이요. 15% 정도 됩니다. 15%? 네, 여성은 좀 더 높아서 25%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더 우울 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우울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울한 기분 때문에 그것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이 되고 그 우울 증상이나 활력의 저하나 흥미의 감소나 이런 우울 증상들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까지 감소가 되고 저하가 왔을 때 우리가 우울 장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누구에게나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특히나 은퇴하신 분들에게 이런 우울 장애가 온다면 훨씬 더 은퇴 후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희가 이야기하는 우울증과 우울 장애가 좀 차이가 있는 건지요? 보통은 우울증하고 우울 장애를 그러니까 우울 장애를 다들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 없이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엄격히 얘기하면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다고 해서 모두 다 우울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우울 장애가 있다고 얘기하려면 우울한 증상과 다른 우울증의 증상들이 적어도 2주 이상 지속됐을 때 그 시간이 개념이 포함이 됐을 때 이제 우울 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장기간 지속이 될 때 오는 것을 우울 장애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증상들이 거기에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우울 증상은 명상이나 기도나 운동이나 뭐 여가 생활로 쉽게 극복이 되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지만 일단 우울 장애가 되면 그때는 전문적인 상담과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는 자기 본인이 스스로 치유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울 장애 같은 경우는 좀 전문가의 의견을 소견을 좀 따라야 된다. 좋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런 우울 장애 이게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과 좀 다른 부분이 의지가 너무 강해서 또 생기는 병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많은 얘기인지 분들이 궁금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저도 그게 멘탈이 아니라 너무 약해 막 이러잖아요 저희가. 그게 아니라 의지가 강하시고 참을성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 우울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신 안에 생긴 분노나 화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시려고 그러고 항상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시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네. 오랫동안 견디시거든요. 그래서 병을 키워서 오셔서 오히려 더 심각한 우울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하셔서 그것들을 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우울해 힘들어라고 얘기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가다두시다가 병이 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볼 때 이분은 참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강하신 분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우울 장애가 심각하게 올 수 있군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우울 장애가 올 일이 없네요. 강해 보이는데. 굉장히 아시잖아요. 뭐 조금 사소한 뭐 팡팡 흩트리고 혼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울 장애가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는 뭐 감기처럼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하다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고요. 또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병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울 장애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할 만큼 자살에까지 이르러서 삶을 마감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재발을 잘하거든요. 관리를 안 하면 쉽게 재발하기 때문에 심각한 질환이지만 90%가 이상이 약물을 먹고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지만 또 심각하지 않은 병이기도 하다. 마음의 이렇게, 감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장애, 어떨 때 우리가 우울장애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증상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우울장애라고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우울 증상들로는요. 우선은 우울한 기분들 있죠.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안, 초조, 그다음에 무기력증, 뭐 이런 증상들도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흥미가 없고 재밌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만사가 귀찮고요. 혼자만 있고 싶고. 그다음에 심한 죄책감이 듭니다. 죄책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고 미안하고 괜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뒷방 노인네가 된 것 같은 느낌들도 사실은 우울증 증상의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적 어떤 증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막 굉장히 극도로 예민해지고 혹은 막 어느 순간 분노를 여태까지 꾹 눌렀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증상은 그럼 우울증 증상은 아닌가요? 이제 대개는 우울증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평상시에 스트레스에 잘 적응해 오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것을 그만두어 버렸다. 손을 놔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잘 해오던 것들 잘 하지 못하고 짜증이 많이 나고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그다음에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내가 이 우울증에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이제 건망증이 생기면 내가 치매 아니야? 라고들 먼저 생각하시는데 치매가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울 장애를 겪고 있는 걸 의심해 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기본적인 욕구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의 변화. 저희가 잠을 잘 못 자고 잘 안 들어가고 음식이 잘 혹은 그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너무 많이 누워 있으려고만 하고 그렇죠. 계속 누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괜히 무기력해지고 이게 수면하고 우울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면 잘수록 누워 있으면 누워 있을수록 더 우울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좀 움직여야겠네요. 활동을 좀 하는 게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뿐만 아니라 우울장애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이 특징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또 시달리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단순히 우울하다는 것을 떠나서 이게 사고방식에까지 변화를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장애에 걸렸다라는 건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에 상처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로 인해서 이 사고 방식도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나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환경적인 것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나쁜 쪽으로만 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삶과 미래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것까지 이제 생각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한번 빠져보지 않으면 빠져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울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회복된 이후에 다시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마음의 상처가 또 쉽게 재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우울장애의 경우 이 발병 연령에 따라서 또 이 증상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어르신들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기억력이 좀 감퇴가 됐다가 내가 치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또 연령마다 어떤 그런 체크할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평상시 우울증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요? 네. 아니, 저는 뭐 잡다하기 때문에. 네. 모든 좀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발병 연령에 따라서요. 조발성 우울증하고 만발성 우울증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증상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발병 원인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증상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요. 그래서 조발성 우울증은 유전적인 소인이나 어렸을 적의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반복적인 마음의 상처나 다양한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울증 정신과적 용어로는 멜랑콜리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 훨씬 더 반응을 잘 하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우울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조발성 우울증은 심리적으로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분노, 타인에 대한 분노들이 표출이 안 되고 그 분노가 내재화됐을 때 그것이 우울증을 일으킨다라고 심리학자분들은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이 어떻게 보면 자살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발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 생물학적이라기보다는 그 분이 겪어오시는 다양한 상실감, 그다음에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활사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시게 됐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하게 됐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가족들이 이제 다 밖으로 떠난다든지 뭐 이런 생활사들을 기러기 아빠가 된다든지 그렇죠. 그런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이 만발성 우울증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은퇴 후에 우리 행복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올 수 있는 우울증이네요. 그렇죠. 이게 분노라는 감정보다는 상실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자, 그렇다면 이런 만발성 우울증의 증상 그리고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발성 우울증도 이게 중년기 우울증하고요, 노년기 우울증으로 좀 더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년기 우울증은 조금 많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중년기 우울증은 은퇴나 직업을 잃어버리시는 거나 직위를 잃어버리시는 거나 그다음에 자신의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다양한 이제 우울 증상을 경험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회피하시려고 이제 술을 또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음주로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하다 보면 이제 술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우울증이 아니라 음주 문제, 알코올 문제 때문에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중년기 우울증 말씀이시죠? 네, 중년기 우울증은 그렇고요. 노년기 우울증은 조금 그 중년기 우울증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만발성 우울증,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오는 게 만발성 우울증인데 그걸 또 두 분류로 나눠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중년기 우울증과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실 노년기 우울증. 노년기 우울증은 어떤가요, 선생님? 노년기 우울증은 첫 번째로요,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성리를 표출 안 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평생 유병률이 15%에서 25%까지 되잖아요. 근데 1년 유병률이 5% 정도 됩니다. 우울증의 1년 유병, 그러니까 1년 매년 5% 정도의 인구가 우울 장애를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노인성 우울 장애는 유병률이 1%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진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노년기 우울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그걸 밝혀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주 깊이 있게 진단 면담을 하고 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렇군요. 그 이유가요. 우선은 이 우울한 거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기력해지는 게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무기력해지는구나. 뭐 의욕도 떨어지고 없고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노화의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거죠. 우울 장애를 겪고 계시는 건데. 그 다음은 아까 이제 중년의 우울증에서는
그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을 더 많이 호소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인의 우울증이 생기면요. 정신적 고통보다 신체적 고통을 더 많이 호소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아파, 막 힘들어, 기운이 빠져, 에너지가 없어, 이런 신체적 고통을 여기저기를 호소하시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 고통이라고 의사분들이 생각을 못해서 또 다른 병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요. 어르신들의 노년기 우울증은 정말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중년기 우울증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참 때 뭐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지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생기는 거고 노년기 우울증은 이제 명예퇴직이나 은퇴를 하신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 우울증이 되면요. 실제로 그 나이 때 되면 한두 가지의 만성병은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체 질환하고 우울 증상하고 겹쳐서 이게 무엇인지를 관변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네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마음하고 몸은 하나예요. 예.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대신 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있을 때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경험을 하시는데 그건 내 마음을 대신해서 내 몸이 울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찾아온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나 이런 통증도 우리가 좀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여성분들은 조금 이제 중장년층이 되면 여성 갱년기라고 해서 겪어요. 근데 남성분들도 요즘 그런 걸 겪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던데 이 갱년기 증상하고 좀 다른 건지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기본적인 욕구 중에 성욕의 저하, 식욕의 저하 같은 욕구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발기도 잘 안 되고요. 활력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기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갱년기를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갱년기 증상인지 아니면 우울증 증상인지 뭐 구분하기 어렵고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우울 장애는 아니지만 갱년기 장애 때 찾아오는 일부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하기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갱년기도 일종의 우울증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갱년기 증상 중에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 증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우울증에 걸리면 혼자 있고 싶어 하고요. 뭐 이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울감에 시달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정말 혼자 있는 것이 가장 또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은 혼자 있고 싶은데 그러면 주변에서 혼자 못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맞나요? 우리의 인간의 우울증은 뇌에 찾아오는 만성병인데요. 우리의 인간의 뇌가 올바로 기능을 하려면 적절한 사람 냄새를 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 냄새를 맡고 사람하고 접촉하고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그 집단 안에서 같이 생존할 때 올바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훨씬 더 우울해지고 빨리 우울증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독거노인 분들이 훨씬 더 치매도 잘 걸리고 인지기능 저하도 심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노인기에 일어나는 우울증 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지기능의 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모든 우울증에는 집중력 저하와 건망증의 그런 인지기능 장애가 동반을 하는데 노년기에는 훨씬 더 그 증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도 감별이 잘 안 되고 최근에는 우울 증상을 겪은 경우에 훨씬 더 치매로 잘 진행을 한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정신적으로도 역시 은퇴 후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울려야 되고.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퇴 후 우울 장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대처 방법을 좀 들어봐야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먼저겠죠. 다양한 상실감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 습관하고 집중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는 것,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주무시고 제 시간에 식사하시고 낮에 활동하고 밤에 주무시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고 있다는 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의 리듬과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시는 것, 술, 담배를 피하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내 증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전문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운동이나 여가 생활로 극복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우울 장애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꾸준한 관리와 또 주변의 관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정신과 장애들이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간이나 신체 조직들은 회복력이 굉장히 빨라요. 금방 좋아져요. 근데 뇌세포는요, 굉장히 천천히 좋아집니다. 뇌세포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우울증이 회복이 되는데 8주에서 12주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물 치료를 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좋아지는 시간적인 증상의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 불안한 것 좋아지고요. 주무시는 것 좋아지고요. 식사하시는 것 좋아지고요. 이제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까지 드시려면 한 8주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시간을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질 수 오늘 약 처방해 드렸는데 내일 바로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우울장애는 아니셨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처방이 됐다는 게 어디예요, 맞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울장애 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도 아주 특별한 게 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울 장애로 진행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명상입니다. 명상이요? 명상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왠지 요가랑 합쳐져야 될 것 같고 꼭 음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평상시에 쉽게 할 수 있는 명상법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직접 시범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보여주시면서. 평상시에 숨을 쉬고 사는데요. 이 공기가 이 코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을 때마다 내 공기가 코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면 들숨과 날숨을 그래서 자신의 근심에 몰입해서 그것을 자꾸 곱씹지 마시고 내 호흡에 집중해서 들숨과 날숨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근심과 걱정이 날아가고 마음이 편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묻히는, 그러니까 뭐 숨을 갑자기 안 쉬던 숨을 쉬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 쉬고 있는 그 숨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건 이제 걸을 때요. 항상 걸을 때 발바닥에 다가오는 지면의 느낌을 느끼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것도 걷기 명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걷는 것을 통해서 발바닥에 다가오는 시멘트 바닥의 딱딱함, 잔디의 포근함, 뭐 다양한 느낌들을, 신체적 느낌들에 오히려 집중을 하시면 이런 근심과 불안이 빨리 날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건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다른 스트레스나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떨까요, 선생님?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음식을 먹을 때 이 씹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괜찮아요? 그게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입에 넣고 30번을 씹으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몇 번을 씹는지 안 세는데 한번 30번을 세면서 하시면 이게 이 먹은 것이 뇌로 가서 배부르다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훨씬 적은 양을 먹고요. 또 이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은퇴 후 찾아올 수 있는 우울 장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은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고 심각하다면 굉장히 심각한 질환, 마음의 감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우울 장애에 빠지면 굉장히 심각한 고통에 경험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오기 전에 미연에 명상이나 그다음에 흥미거리를 찾는다거나 집중을 통해서
예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들을 일상생활에 평상시 활용을 잘 하시면 네네. 평상시에 활용을 잘 하셔서 우울증을 꼭 예방하고 행복한 은퇴 시기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음의 감기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맞습니다. 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은퇴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 제2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은퇴 설계 우리 미리미리 준비해서요. 모두들 행복한 은퇴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인생 2막을 꿈꾼다. 행복한 은퇴.